2001년 4월 29일 에베레스트 캠프 2, 높이 6,400m. 아침은 정말 고요했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햇살이 텐트 위로 쏟아졌어요. 바부치리 셰르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 10번이나 오른 사람, 산소 없이 정상에서 21시간 버틴 사람, 그리고 등반 속도 기록까지 가진 사람이죠. 그가 텐트에서 나와요. 나 루트 한번 찍고 올게. 그냥 400m쯤 떨어진 데까지요. 날씨는 완벽했고 위험이라고는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완전 평범한 산책 같았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바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저녁이 되니까 텐트 안에 있던 사람들 완전히 패닉이 왔죠. 지구에서 제일 위대한 셰르파가 바로 코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구조대가 밤을 새워 찾기 시작하고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눈밭을 가르며 한 점으로 모입니다. 눈 위에 남은 자국은 단 한 곳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흔적도 거기서 뚝 사라져요. 마치 누가 지운 것처럼요. 세상에서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지구에서 증발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바부치리 셰르파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그는 단순히 등반 경험 많은 산악인이 아니에요. 전설이죠. 살아있는 네팔 산악계의 아이콘. 에베레스트만 10번 오른 사람. 10번이요? 대부분은 평생 한 번도 못 가잖아요. 한 번 등반할 때마다 목숨 걸어야 하는데 산소 부족, 추위, 6,000m 넘으면 몸이 점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집 앞 산책하듯이 계속 오릅니다. 대단한 건 또 있어요. 세계 기록이 2개나 있는데 둘 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하나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산소 없이 21시간 머무른 것. 상상이 돼요? 거기선 1분, 1초도 위험하고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뇌가 멈출 정도인데 혼자서 거의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텐트 하나 들고 지구 꼭대기에서 숙박을 한 거죠. 두 번째 기록도 만만치 않아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16시간 56분. 원래 보통 사람들은 3일에서 5일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는 그냥 한 번에 올라가요. 멈추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단 오르듯이 쭉쭉 가는 거예요. 쿰부라는 지역, 셰르파들이 사는 에베레스트 기슭 마을에선 바부의 이름을 모르는 아이가 없어요. 네팔에선 국민 영웅 취급이고요. 옛날 힐러리랑 에베레스트를 처음 오른 텐징 노르게이와 나란히 언급될 정도예요. 여러 나라에서 온 프로 등반가들도 바부를 믿기 힘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잡지, 인터뷰, 등반 기록마다 꼭 나와요. 믿기지 않는 바부, 산보다 더 강한 남자라고. 근데 이렇게 전설 같은 인물이 누구보다 에베레스트를 꿰뚫고 있는 그가 흔한 산책길에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바부치리는 1965년에 네팔 산속의 작은 마을 탁싱두에서 태어났어요. 그 마을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도 없고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었어요. 불빛은 양초나 모닥불, 물은 그냥 가을에서 길어와요. 제일 가까운 도시도 며칠씩 산길을 걸어야 나왔어요. 어린 시절엔 농장에서 일하며 보냈어요. 야크를 치고 장작을 나르고 부모님 일을 도왔죠. 매일이 거의 똑같아요.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나고 해질 때까지 일하고 책이나 선생님도 없습니다. 마을엔 아이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바부는 글 모르는 채로 남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혼자서 배우기 시작해요. 누가 도시에서 가져온 오래된 신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물건 포장지 위에 글자도 유심히 쳐다봐요.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따라 써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계속하다가 글자들을 조금씩 단어로 모으게 돼요. 대단하지 않나요? 신이 잊은 듯한 시골 마을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며 혼자 읽기를 배우는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바부에겐 꿈이 생겨요. 진짜 단순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꿈. 타신두에 학교를 세워서 다른 아이들은 자신처럼 힘들게 배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던 걸 다른 아이들은 누릴 수 있게. 하지만 이건 아직 꿈일 뿐이고 바보 앞에 펼쳐진 현실은 오히려 평생 변함없을 것 같은 커다랗고 하얀 산들이죠. 마을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요. 바보는 매일 그 산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점점 알게 돼요. 아, 이게 내 미래구나. 농장도 야크도 아니야. 산이야.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가는 길로 가야 해요. 위로, 더 위로. 바부가 처음으로 산에 오른 건 13살 때였어요. 관광객으로 간 게 아니라 포터, 즉 짐꾼으로 일하러 간 거죠. 경험 많은 셰르파들을 도와 무거운 짐을 산 위로 나르는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거친 일이에요. 30kg이나 되는 짐을 등에 올리고 그냥 묵묵히 올라가야 해요. 오솔길은 좁고 경사는 가파르고 공기도 탁 트여서 숨쉬기도 힘들죠. 어른 남자들도 천천히 한 발자국씩 쉬엄쉬엄 올라가요.
그런데 바부는요, 쌩쌩 달리듯 올라가요. 모두를 앞질러요. 평지 걷는 것처럼 산 오르는 거예요. 어른 셰르파들이 보고선 저 어린애가 어디서 저런 체력을 얻었나 놀라고요. 바부는 숨도 잘 안 차고 힘든 내색도 안 해요. 그저 묵묵하게 성실하게 끝없이 올라가요. 이 끈기와 차분함이 나중에 바부의 시그니처가 되죠. 그러자 어른들이 바부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아이젠, 즉 신발에 붙이는 스파이크 같은 장비를 다루는 법도 직접 보여주고 산을 듣는 법도 알려줘요. 진짜로 듣는 거예요. 산이 내는 소리, 얼음이 깨지는 소리, 바위 굴러가는 소리, 눈사태 나는 소리. 보이기 전에 위험을 미리 들어야 해요. 바부는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해요. 눈을 읽는 법,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 구별하는 법, 바람만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법까지 배워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산이 자신한테 말을 거는 걸 듣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미 바부한테는 타고난 고산 적응력이 있다는 걸 누구나 느껴요. 바부의 폐는 남들과 다르게 움직이고 혈액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산소를 들이마셔요. 셰르파들만의 유전자가 있긴 한데 수천 년 동안 산에서 살아남아온 덕분에 고산에 진짜 강하거든요. 그래도 바부는 그 중에서도 유달리 특별했어요. 에베레스트는 아직 한참 멀리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바부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어요. 매일 다니는 산길 하나하나가 결국 에베레스트로 이어져요. 바부도 알아요. 언젠가는 분명 거기까지 올라가리라는 걸요. 16살이 되어서 바부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일을 맡아요. 트레킹 포터로 일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어른들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 진짜 계약하고 돈 받고 책임도 따르는 일이었죠. 바부는 아마 지역에서 제일 힘들다는 암프랍차 고개를 넘는 원정대에 참여하게 돼요. 이 고개는 장난이 아니에요. 해발 5,000m가 넘고 경사가 급하고 빙벽도 많아서 정말 경험 많은 산악인들도 조심조심 넘어요. 그런데 바부는 생전 처음 보는 그 고개를 평생 살아온 동네길인 것처럼 남들보다 훨씬 빠르고 가뿐하게 넘어가요. 그 속도는 웬만한 경력 20년 차 셰르파만큼이나 어마어마했죠. 기술이란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거예요. 부산스럽거나 쩔쩔매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발 한 발 차분하게 내디디면서 숨은 잔잔하고 일정하게 쉬고 시선은 늘 앞을 향하죠. 원정대를 이끄는 리더들이 서로를 한번 쳐다봐요. 저 친구 뭐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리고 이번 원정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이름이 슬슬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요. 셰르파들 사회는 좁거든요. 다들 누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금세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바부는 점점 더 큰 팀에서 불려가게 돼요. 조수나 심부름하는 어린애가 아니라 정말 어엿한 팀원으로서 말이죠. 이쯤에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돼요. 그냥 일로만 여기던 산이 점점 달라져요. 더는 돈 좀 벌려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오르는 곳이 아니에요. 산이 삶의 소명이 돼요. 바로 그거죠. 두 눈을 뜨고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나 얼음벽을 타고 오르고 목숨 걸고 다시 돌아오는 걸 다 감수할 만큼 소중한 무언가요. 바부는 이 감정을 온몸으로 느껴요. 그래, 이거야.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벼랑도 마을도 아니고 바로 이 산이 자기 세계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부가 전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그러니까 1985년. 그때 바부 7이는 겨우 20살이었어요. 도전했던 산은 메라피크. 정상 고도는 6,476m, 8,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산이죠. 보통 루트는 이틀이나 걸려요. 중간 캠프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가니까 당연해요. 이러는 게 맞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해요. 전체 이동 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지만 이틀에 나누어서 오르죠. 그런데 바부는 이걸 4시간 만에 해냈어요. 4시간이요. 중간에 쉬지도 않고 숙박도 없이 기지에서 정상까지 한 번에 그냥 쭉 오른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말도 안 돼, 사람이 저럴 수가 없어. 실제로 해발 6,000m만 넘어가면 산소가 절반밖에 없거든요. 한 걸음 내딛기도 엄청 힘들어요. 폐도 거의 버거워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요. 그런데 바부는 그냥 뚜벅뚜벅 빠르게 정말 계단 오르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체질 덕분이에요. 셰르파들은 해발 고도에 유전적으로 적응되어 있다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폐가 훨씬 효율적으로 산소를 쓰고 피도 더 잘 산소를 실어 나르죠. 그러니까 바부의 몸은 말 그대로 자연이 산을 타라고 만들어준 기계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등반 이후로 사람들의 바부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단순히 믿음직한 포터나 유망한 셰르파가 아니에요. 현상의 영역에 들어간 셈이죠. 남들이 상상도 못할 잠재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1989년. 바부 나이는 이제 24살.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판을 뒤집을 제안이 들어와요. 바로 러시아 원정대에서 세상에서 세 번째로 높은 칸첸중가산을 같이 올라가자는 거죠. 정상 고도는 8,586m,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산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눈의 다섯 보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상에 5개 본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보물을 얻으려면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해요. 칸첸중계에 도전한 4명 중 1명은 연경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부는 짐꾼으로 불린 게 아니에요. 진짜 팀원, 그리고 가이드로서 초대받은 거죠. 팀의 한 사람으로 경로도 직접 고르고 안전도 직접 책임져야 해요. 이건 완전한 시험이에요. 성장이 필요한 진짜 도전. 러시아 알피니스트들은 정말 냉정하고 강철 멘탈로 유명해요. 경험 많고 준비도 철저하고 산에 대해서 나름의 자부심이 가득하죠. 그렇다 보니 젊은 셰르파를 보는 눈빛이 좀 회의적이기도 해요. 자, 이제 한번 보여줘봐. 그랬더니 진짜 보여주네. 칸첸중계에서는 1시간마다 날씨가 완전히 달라져. 바람이 너무 세서 사람이 휙 넘어갈 정도야. 온도는 너무 낮아서 금속이 피부에 달라붙어 버릴 정도로 추워지고, 눈사태 위험한 구간, 빙벽, 크레바스, 빙하, 균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판단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야. 그런데 바부는 침착해. 전혀 흔들리지도 않아. 마치 산을 책처럼 읽는 사람 같아. 남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길에서 그는 위험을 먼저 눈치챈다니까. 날씨가 변하기 훨씬 전에 이미 감을 잡아. 결정도 빠르고 정확하고 망설임 없어. 그를 지켜본 팀원들도 바로 느꼈어. 나중에 쓴 기록에 이렇게 남겨. 정말 보기 드문 침착함, 완벽한 확신. 우리는 그의 판단을 우리 눈보다 더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칸첸중가의 경사면에서 바부는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아. 자기 한계가 뭔지 알게 된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계라는 게 지구상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넓다는 것. 바보는 더 할 수 있어. 남들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젠 세상에 그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바로 그때 1990년 바부 7위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올라가. 그때 나이 25. 인생에서 한창일 때지. 에베레스트 8,848m. 세상의 지붕. 공기가 끝나고 우주가 시작된다는 곳. 등반아들은 해발 8,000m를 넘는 곳을 죽음의 구역이라고 불러. 그 이상에서는 인간의 몸이 절대 회복이 안 돼. 점점 망가지기만 하는 거지. 시간 단위로 몸이 깎여 나간달까. 그런데 바부는 정말 기술적으로 잘 올라가. 여유 있어 보여. 조급함도 없고 전혀 당황하지 않아. 정말 완벽한 페이스. 너무 빨라서 지치지도 않고 너무 느려서 얼어붙지도 않게 딱 알맞게 움직여. 어떻게 숨을 쉬고 언제 잠깐 멈춰야 하는지, 언제 다시 가야 하는지 몸으로 다 알고 있어. 정상. 인생 첫 정상.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한다는 등반아들이 많지. 울고 소리치고 끌어안고. 그런데 바부에게는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는 또 올라가. 그리고 또 올라가. 그리고 또. 5년 동안 바부가 해낸 기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열나흘 만에 에베레스트 2번이나 올랐어. 상상가. 한 번 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숨 좀 돌리고 겨우 2주 후에 다시 올라가는 거야. 몸은 아직 회복도 안 됐고 폐는 산소 부족을 실감하고 있고 근육은 타들어가는데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바부 전에는 한 시즌에 2번 에베레스트 정상 간 사람이 없었어. 이때가 아직 20세기 끝 무렵이고 지금처럼 등반이 인기 있는 것도 아니라서 기록 관리가 엉성했지. 많은 셰르파들이 기록도 없이 올랐고 자료도 잃어버리고 통계도 흐릿했거든. 근데 공식 문서상으로는 바부가 처음으로 2번 정상에 오른 게 확실히 인정됐어. 90년대 중반쯤 되면 바부는 이미 네팔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고산 셰르파 중 한 명이었어. 바부 이름이 원정대 명단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번엔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든든함이 된 거지. 경험 많고 돈 많은 등반가들이 바부를 꼭 요청해. 돈도 더 많이 주고 그냥 무조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바부는 네팔 기준으로 정말 큰 돈을 벌기 시작해. 한 시즌에 몇천 달러, 몇 년 만에 수만 달러를 모아오는 거야. 그의 마을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지. 가족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었어. 바부도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해했겠지만 정작 본인은 돈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어. 그는 자기한테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다 가족한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바부는 자기 일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게 하나 생겼거든요. 서양 등반가들이 네팔에 와요. 그리고 셰르파를 고용하죠. 셰르파들이 장비 다 들어주고 밥 해주고 캠프 치고 길 트고 안전밧줄도 걸고 진짜 목숨 걸고 등반객을 정상까지 데려다줘요. 그리고 등반객들은 내려가서 인터뷰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저런 상도 받아요. 근데 그 책들에선 셰르파들은 그냥 배경인 거예요. 그냥 현지 짐꾼, 우리 도우미 뭐 이런 식으로만 써놔요. 이름조차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바부는 이런 걸 보고 또 봐왔죠. 너무 열받아요. 근데 이게 누가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사람들이 셰르파를 서포트 역할로만 인식하는 거죠. 동료로, 운동선수로, 심지어 영웅으로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부는 마음을 먹어요. 이걸 바꿔야겠다고. 셰르파는 짐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성우자도 될 수 있고 기록도 세울 수 있고 신문에도 나고 다큐 주인공도 될 수 있다는 걸요. 한번 증명만 하면 세상은 무시 못할 거예요. 그리고 바부는 그걸 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셰르파라는 이름이 짐꾼이란 틀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의미가 됐다는 증거예요. 바부도 알아요. 기록이란 건 자기 과시가 아니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아무도 못한 걸 하면 세상은 주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의 사명, 동력이 된 거죠. 등반 하나하나가 그냥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예요. 난 여기서 여러분 짐을 들어주러 온 게 아니라고. 우리도 절대 약하지 않다고. 오히려 더 강하다고요. 그리고 바부는 세상을 뒤집을 걸 준비하기 시작해요. 1999년 5월 6일 바부 7위는 또 다시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합니다. 근데 이번엔 셰르파나 그냥 원정대원이 아니라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목표가 있어요. 해발 8,848m. 인간이 더 이상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그곳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모두가 곧바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바부는 가방에서 특별한 작은 텐트를 꺼내요. 손바닥만 한 딱 침낭 사이즈의 초경량 텐트. 그리고 이걸 바로 세계 꼭대기, 정점에 설치해요. 아래쪽 캠프들에선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올려다보고 그 장면을 믿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정상은 잠깐 몇 분 머무는 곳이지 몇 시간씩 있을 곳이 아니거든요. 거긴 몸이 망가져가는 곳이에요. 뇌세포도 죽고 폐도 잘 안 돌고 추위는 미친 듯이 빠르게 내려가죠. 근데 바부는 머물기로 해요. 목표는 정상에서 21시간 버티는 것. 산소통 없이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될 것 같고 미친 짓 같잖아요. 근데 그는 진짜 밤을 맞아요. 온도는 더 극한까지 내려가고 바람은 텐트 천을 찢을 듯이 불어대요. 바부는 바짝 긴장해서 숨을 조절하면서 정신을 붙잡아요. 일부러 눕지 않아요. 8,848m에서 잠들면 진짜로 숨이 멈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일 놀라운 건 바부가 사라지거나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무전으로 계속 소식을 알려줘요. 농담도 하고 심지어 자꾸 졸지 않으려고 네팔 국가를 부르기도 하고요. 베이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무전을 들으면서 진짜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세계의 꼭대기에서 누군가와 연결돼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시간은 흐릅니다. 6시간, 10시간, 15시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지구의 지붕 위에 오직 혼자 사람 몸만한 텐트 속에서 어떤 폭풍보다도 빠르게 목숨을 앗아가는 온도에 맞서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지 21시간이 지난 시점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하산 시작한다. 그는 살아서 돌아옵니다. 완전히 기력이 소진됐지만 살아 있었죠. 이 기록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이미 2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셰르파도 서양 등반가도 상업 원정대 멤버도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산소 없이 밤을 보내는 걸 다시 시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나요?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5분에서 15분 정도만 머무릅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경치 한번 둘러보고 바로 내려가요. 그 이상 머무르면 위험합니다. 산소가 거의 없으니까 몸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에서 1시간만 지나도 그게 곧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되죠. 근데 바부 7위는 그곳에서 21시간을 보냈어요. 혼자, 산소통도 없이. 인간은 살 수 없는 그 데드존에서요. 하지만 바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00년 5월의 어느 아침, 그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서 있습니다. 높이는 5,364m, 정상까지는 3,500m가 넘는 깎아지른 높이의 상승이 남아있죠. 보통 이 구간을 오르려면 3일에서 5일까지 걸립니다.
등반아들은 절차대로 올라가며 중간 캠프에서 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요. 하지만 바부는 시계를 보고 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밤샘도 없이 베이스 캠프부터 정상까지 한 번에 돌진해요. 첫 구간은 쿰부 아이스폴입니다. 이건 전체 코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예요. 집만한 얼음 덩이들, 수백 미터 깊이의 크레바스, 허공에 놓인 알루미늄 사다리 다리들, 얼음이 계속 움직이고 쩍쩍 소리나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구간을 천천히 조심조심 심장 쫄깃하게 건너요. 하지만 바부는 마치 자기 동네 뒷산 오르는 것처럼 빠르고 당당하게 아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가파른 경사와 얼음벽, 데드존이 기다리죠. 그래도 바부는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는 숨도 안정적으로 쉬고 다리는 기계처럼 움직여요. 그의 몸은 그야말로 완벽한 등반 머신이에요. 총 16시간 56분,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전 기록은 20시간 24분이었어요. 바부는 그걸 3시간 넘게 단축했습니다. 3시간이나요? 이건 단순한 기록 갱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운 거예요. 등반 커뮤니티는 충격에 빠졌고 생리학자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머리를 갸웃거립니다. 언론에서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쓰고 경험 많은 등반아들도 숫자로 나와 있긴 한데 사람이 진짜 이런 게 가능한지 믿기 어렵다고 말했죠. 하지만 바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에게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일이죠. 자기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는 증명해냈어요. 셰르파는 단순히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셰르파는 힘이다. 셰르파는 세계 최고 등반가들도 못 따라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세상에 알린 거죠. 세상이 드디어 그를 그리고 그들 모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그리고 6딸들. 6명의 소녀가 아버지를 진정한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압니다. 만약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삶이 찾아올 거라고요. 농장일, 문맹, 가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그는 자기에게 한 번도 없었던 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바로 진짜 교육이요.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운이나 산맥에 휘둘리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어릴 때 꿈이 떠올랐어요. 탁신도에 학교를 세우는 것. 그가 태어난 그 마을엔 아직도 학교가 없어요. 그곳 아이들은 그가 자랄 때 그랬던 것처럼 글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부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학교를 짓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쉽지 않아요. 셰르파들에게 큰 돈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남들에게 없는 걸 하나 갖게 됐어요. 바로 명성이죠. 그는 세계 기록이든 인터뷰든 신문 기사든 어떤 기회든 잡을 때마다 학교 이야기를 꺼냈어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나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10번이나 올랐어요. 하지만 진짜 정상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를 존경하는 등산가들에게서 작은 기부가 오고 단체들한테도 후원과 그랜트가 들어왔어요. 마침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의 꿈은 단순하지만 엄청난 거였어요. 이 지역의 삶을 바꾼다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요. 산골 마을의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선택권이 생기니까요. 기록들 덕분에 그는 유명해졌지만 학교가야말로 진짜로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는 이걸 깊이 이해하고 매일 그 목표만을 위해 뛰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요. 미친 듯이 대담한 계획이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 에베레스트 더블 트래버스. 북쪽 티베트에서 출발해서 정상에 오르고 반대편 네팔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돌아서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쉬지 않고 베이스 캠프도 들르지 않고 2번 연속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원정을 넘어 지구의 지붕을 오가는 미친 도전이었어요. 고산 등반 역사의 새 챕터랄까. 왜냐면 아무도 감히 시도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이건 거의 공상 과학 같죠.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 안 될 거라고 다들 말해요. 죽음의 영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높이에선 오래 머물 수도 움직일 수도 없다는데 바부는 거기서 며칠씩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부는 알아요. 자신에겐 할 수 있다는 걸요. 10번이나 정상에 올랐고 세계 기록을 2개나 세웠죠. 그리고 누구보다 고소 적응이 잘 되는 몸을 가졌으니까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밖에 없었어요. 2001년의 원정은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루트도 익히고 물자 문제도 체크하고 고소 적응도 미리 해보는 거죠. 일단 올라가서 환경을 파악하고 돌아왔다가
몇 달 뒤에 진짜 도전을 할 계획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렀어요. 날씨는 맑고 팀도 든든하고 경로는 손에 익었고 바부 자신도 몸 상태가 최고였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트래버스 동선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었죠. 2001년 4월 29일 해발 6,400m의 캠프 2. 아침이 조용하게 시작됐어요. 밤새 불던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면서 딱 좋은 날씨가 펼쳐졌죠. 이날은 적응일이라 등반도, 정상 도전도 없었어요. 그냥 쉬면서 고도를 몸에 익히는 날. 대원들은 텐트 안에서 차를 마시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죠. 바부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했죠. 나 코스 좀 찍으러 갔다 올게. 사면 상태 좀 보려고. 금방 올 거야. 캠프에서 200m 정도 나가면 되는 거라 시야도 좋고 위험도 없었죠. 그저 눈길 산책이었어요. 바부는 눈 위를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가벼운 발걸음, 당당한 걸음. 그는 여기서 100번도 넘게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돌 하나, 빙하의 작은 주름까지 모두 손바닥처럼 알죠. 하지만 지난밤엔 눈이 새로 내렸어요. 얇게 몇 센티미터 정도. 그 눈이 어제까지 보였던 것들을 전부 가려버렸죠. 그리고 그 아래 깊은 크레바스가 있었어요. 30m도 넘게 아래로 뚫린 틈. 산길을 가로지르는데 얇은 눈다리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죠. 바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걸음 내디뎌요. 그런데 발밑 눈이 갑자기 꺼집니다. 순식간이에요. 소리칠 틈도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땅이 입을 벌려 그를 삼킨 것처럼 말이죠. 그 자리에 남는 건 산의 무심한 고요함뿐. 캠프까지는 200m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죠. 에베레스트를 10번이나 올랐던 세계 최고의 셰르파, 체력의 전설로 불리던 그가 그냥 평범하게 걷다가 크레바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로 3초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동료들이 바부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챈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루트 사진 좀 찍고 오겠다고 나갔으니까요. 아마 어디 다른 팀 캠프에 들러서 수다 떨다 지체됐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지기 시작해요.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누군가 바보 어디 갔어? 라고 물어요. 다들 말없이 서로 얼굴만 봅니다. 모두 텐트 밖으로 나오죠. 두리번거리지만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아요.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외치지만 빙엔 각자의 이름이 메아리 칠 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아요. 서서히 불안감이 퍼집니다. 이제 손전등과 로프를 챙기고 수색에 나섭니다. 아침에 그가 간 쪽으로 걸어요. 발밑을 비추며 흔적을 찾죠. 그리고 발견해요. 바부의 선명한 발자국이 캠프에서부터 곧장 이어져 있던 거죠. 완전히 일직선입니다. 계속 따라가 봐도 어느 순간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마치 사람이 그냥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주변을 돌아보고 헤드랜턴 불빛으로 눈 위를 살핍니다. 어디에도 추가 흔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묘한 그림자만이 보여요.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아이스엑스로 발밑을 점검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크레바스를 만나요. 좁은 빙하 틈이 얇은 눈 밑에 완전히 감춰져 있었던 거죠. 눈다리는 이미 무너져 있고 아래는 새까만 어둠뿐이었어요. 그걸 발견한 건 거의 자정쯤이었어요. 2명의 셰르파가 자원에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로프를 연결하고 확보고리를 걸어요. 그리고 얼음 동굴 속으로 몸을 내리죠. 플래시 불빛이 암흑을 가릅니다. 크레바스는 정말 좁아요. 폭이 고작 팔뼘 남짓 80cm 정도. 옆으로 비틀며 어깨가 얼음을 긁으면서 겨우 지나갈 수 있죠. 30m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부가 누워 있었어요. 그대로. 떨어졌을 때 그 자세로 굳어버린 채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벽을 붙잡으려 한 흔적도 팔을 들려 한 자국도 없어요. 죽음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지구 꼭대기 위에서 21시간을 버틴 사람이 3초 만에 사라졌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은 곧바로 무전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부 7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요. 각지 원정대에서 셰르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웃 캠프에서도 다른 노선에서도 전부 일손 멈추고 이곳으로 옵니다. 단순히 한 산악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바부니까요. 모두의 영웅, 전설이 사라진 거니까요. 6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바부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모여듭니다. 시신을 위로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죠. 30m나 되는 얼음 틈 위로 좁디 좁은 틈을 따라 로프와 도르래를 돌리며 모두가 힘을 합칩니다. 센티미터 하나하나 정말 쉬운 게 없는 작업이에요. 몸이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면 진짜 힘든 일이 시작돼요. 그 다음은 바로 쿤부 아이스폴을 내려가는 거죠. 이 쿤부 아이스폴 얘긴 여러 번 했지만 다시 말해보자면 진짜 악몽이에요. 얼음은 계속 움직이고 여기저기 커다란 크레바스가 있고 머리 위로는 얼음 기둥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버티고 있고 허공에 놓인 사다리를 건너야 하는 코스예요.
짐 없이 지나가도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인데 여기선 시신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맨 바닥이 얼음이고 사다리도 건너야 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길을 피해가야 하죠. 여기서 50명이 넘는 셰르파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요. 몇백 미터마다 서로 교대하고 어깨로 메고 들것으로 나르고 손에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넘겨줘요. 아주 천천히, 정말 신중하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서요. 이건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운구 작업 중 하나예요. 사실 대부분의 시신은 산 위에 남겨둬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바부는 달라요.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공식적인 장례식은 아니지만 산과 전설이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셰르파 한 명 한 명은 알아요. 그들이 나르는 게 단순한 시신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걸요.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고인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운구 대열이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수백 명이 모여요. 등반가도 있고 가이드랑 포터들도 있어요. 모두 조용히 서 있죠.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이 소식은 카트만두에 탁신두 마을에도 전해지고 가족들에게도 네팔 전역에 퍼져요. 나라 전체가 슬퍼합니다. 라디오 방송이 멈추고 신문들도 검은 테두리에 추모 기사로 가득 차요. 쿰부 지역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요. 울음도 숨기지 않아요. 바부 치리는 집에 돌아왔어요. 비록 자기가 바랬던 모습은 아니지만요. 죽음이 기억을 지우진 않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남겨줘요. 2005년 카트만두의 바부치리 셰르파 박물관이 문을 열어요. 개관식에는 네팔 왕위 계승자가 직접 참석해요. 그야말로 왕족이 작은 마을 셰르파를 위해 왔다니 대단하죠. 그 안엔 그가 쓰던 장비랑 산 위에서 찍은 사진들, 그날 에베레스트에서 조용했던 무정이, 아이스 엑스나 크램폰, 개인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에 전부 이야기와 의미가 깃들어 있죠. 네팔에서는 그의 얼굴이 새겨진 공식 우표도 만들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그의 이름이 편지에 찍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전엔 과자 봉지로 글자 배웠던 소년이 지금은 직접 우표의 상징이 된 거죠. 이제 그는 텐징 노르게이, 그러니까 53년에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첫 정상을 올랐던 그 셰르파와 어깨를 나란히 해요. 두 명의 이름, 두 명의 국민 영웅, 그리고 세계가 네팔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 두 사람. 에베레스트의 캠프2 근처, 그가 사고를 당한 자리에는 작은 추모비도 세워져 있어요. 조그만 돌무더기에 명판을 달아놓은 소박한 장소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곳은 산행 루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됐어요. 지나가는 팀마다 전부 멈춰서요. 누구는 꽃을 두고, 누구는 조약돌 하나 올리고, 누구는 그냥 조용히 잠시 서 있기도 해요. 셰르파들은 기도하고 서양 등반가들은 모자를 벗어요. 이 자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아무리 최고의 산악인이라 해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거죠. 에베레스트를 제 집처럼 알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떠날 수 있다는 걸요. 그러면서도 이 추모비는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줘요. 진짜 위대함은 기록의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부치리는 그렇게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는 건 뭘까요? 바부치리는 전 세계 등반 문화를 바꿨어요. 새로운 장비도 아니고 특별한 노선도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이 셰르파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엔 셰르파들이 그냥 배경이었죠. 얼굴 없는 조용한 조력자, 서양인 영웅들의 그림자 속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걸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셰르파도 기록을 세울 수 있고 최초로 뭔가를 해낼 수도 있고 예전엔 서양 산악인들만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일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걸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숫자로 증명했어요. 정상에서 20일 시간을 버틴 사람은 아직도 없었어요. 등반 시간 16시간 56분. 이 기록을 깬 사람도 아직 없죠.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장비도 훨씬 좋아졌고 훨씬 가볍고 훈련도 더 체계적이 됐는데 바부가 남긴 기록들은 그대로예요. 진짜 기념비처럼 서 있어요. 인간의 몸이 산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증거이기도 하죠. 바부치리는 이제 상징이 됐어요. 단순히 힘과 체력의 상징이 아니라 꿈꾸는 용기, 성공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무엇을 남기느냐로 평가받는 진짜 위대함의 아이콘이 되었죠. 서양 산악인들도 이제는 자신과 같이 오르는 셰르파들의 이름을 기억해요. 기자들이 그들에 대해 기사를 쓰고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영화를 만들어요. 이게 뭐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됐어요. 학교도 없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스스로 글을 익힌 사람, 자기 힘으로
우리는 당신들보다 약하지 않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 바부가 결국 증명했죠. 그리고 그건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 아프게 남아요. 죽음의 존도 아니었고 한계까지 올라가는 그 정상 위도 아니었어요. 거친 폭풍도 눈 덮인 계곡도 아닌 곳에서 그냥 캠프 근처 텐트에서 300m 밖에서 평범한 산책 중에 맑은 날씨에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에베레스트를 10번이나 올랐고 정상에서 밤을 보내고 누구보다 이 산을 잘 아는 사람이 그저 이름 없는 틈새 하나에 무너졌죠. 이건 산이 주는 아주 냉정한 교훈이에요. 여기쯤이야 뭐 위험 없지 하는 익숙함을 용서하지 않아요. 여기 100번 와봤으니까 괜찮겠지 같은 마음을 봐주지 않아요. 방심하는 그 한순간 내가 이 정도면 컨트롤할 수 있어 하는 생각, 그 작은 틈이 바로 위험이 되는 거죠. 바보는 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인간이었죠. 늘 긴장할 수만은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텐트에서 300m, 너무 익숙한 길, 맑은 날씨, 그저 사진 한 장 찍다가 단 한 번의 발걸음, 숨어있던 크랙, 단세 초면 충분했어요. 최고들도 아주 평범한 실수를 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사람일 뿐이에요. 슈퍼히어로도 불사의 존재도 아니죠. 결국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더더욱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더 진짜 같죠. 그는 불가능에 도전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순간에 그냥 걷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뭔가 거창한 결말보다 오히려 이런 일이 더 무섭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산에서는 어디든 언제든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을 때도 말이에요. 에베레스트는 아무도 가려 뽑지 않아요. 영웅이어도 봐주지 않고 전설이라 해도 예외는 없죠. 산은 원할 때 데려가요. 그 누구보다 강해 보여도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가족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부에겐 아내와 6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네팔 시골에선 이게 곧 가난이었고 생활이 막막해지는 거나 다름없었겠죠. 가장이 없으면 교육도 힘들고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왕실이 손을 내밀었어요. 네팔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요. 그 딸들한테 이렇게 약속했대요. 가장 명성 있는 학교 중 하나에서 왕족이나 엘리트 자녀들이 다니던 곳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나는 학교 문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던 그 남자가 결국 자기 딸들에게는 그 문을 열어줬죠.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요. 그리고 그가 세운 탁신두 마을의 학교도 실제로 생겼습니다. 어떤 정보에 따르면 그가 살아있을 때 거의 다 지었고 또 어떤 얘기로는 그가 떠난 직후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중요한 건 지금 그곳에 정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엔 책 한 권 없는 산골 마을에요. 바로 그곳에서 바부가 산을 넘으며 언젠가는 꼭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릴 때 갖지 못했던 걸 돌려주겠다라고 다짐했던 거죠. 근데 그가 남긴 건 교육만이 아니었어요. 바부는 에베레스트 서미터스 협회라는 단체의 핵심 멤버였고 그곳에서 부회장 역할도 맡았던 사람이에요. 단순히 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에베레스트의 상부 지역을 청소하는 책임도 져왔죠. 이런 생각이에요. 셰르파들이 수십 년을 고객들을 정상까지 올렸다면 마땅히 그 산을 지키는 것도 자신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짐꾼이 아니라 에베레스트를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지려는 사람들의 자세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네팔 언론에서 바부를 나라의 영웅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칭찬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가 전설적인 1953년 영국 원정대에서 짐꾼으로 일했다는 점이에요. 그때 힐러리와 텐징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랐던 바로 그 원정이죠. 이 연결된 느낌이 참 상징적이에요. 아버지는 남의 짐을 꼭대기까지 옮겼고 아들은 그 산에서 반세기 뒤 세계가 놀란 기록을 세웠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바부의 죽음이 그저 운 나쁜 사고이거나 아주 드문 비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으면 해요. 완전히 다르지만 묘하게 닮은 한 사람의 얘기요. 바로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에베레스트에 도전했던 모리스 윌슨이에요. 이 채널에도 그에 관한 영상이 있죠. 바부 치리와는 완전 반대였어요. 바부가 고산의 달인이고 셰르파의 전설이고 흡사 물리 법칙마저 거스르는 사람이라면 모리스는 그냥 평범한 영국 사람이었어요. 경험도 지식도 장비도 없었죠. 다만 쇠벽도 뚫을 의지 하나는 있었어요. 그는 1934년 봄 여행자 신분으로 에베레스트에 왔죠. 이미 2번이나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기도 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자기 소대에서 혼자 살아남았고 고칠 수 없다던 병도 기적처럼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걸 자기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 점이 바부치리와 닮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특히 둘 모두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을 꿈꿨다는 점이 그렇고요. 하지만 그때는 1934년이었어요.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때였죠.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20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윌슨은 자신이 최초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런던에서 조종 자격증을 따고 어찌저찌 돈을 마련해서 비행기도 샀어요. 혼자서 영국에서 인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에베레스트까지 갔죠. 게다가 특별한 장비도 없이 그냥 평범한 겨울옷만 입고 무려 해발 7,000m가 넘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땐 제대로 된 고산 장비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고 산소통 같은 건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모리스 윌슨은 산 위에서 그냥 얼어 죽고 말았어요. 거기엔 어느 정도 배신도 있었죠. 그에겐 3명의 도우미가 있었고 이들에게 돈도 지급했어요. 이들은 해발 6,000m쯤 되는 캠프에서 윌슨을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들이 마중 나와서 따뜻한 차도 주고 불도 피워주고 휴식도 도와줄 거라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내려왔을 때 아무도 없었고 캠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미 기운은 바닥나 있는 상태였죠. 바부와 모리스 사이엔 죽음에서도 묘한 연결이 느껴져요. 왜냐면 둘 다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닮았거든요. 이게 바로 산의 가장 무서운 진실이에요. 디처. 사는 사람의 목숨을 가리지 않아요. 전설이든 처음 도전하는 초보든 얼마나 준비가 됐든 경우에 따라 상관없다는 거죠. 에베레스트는 그 누구에게도 봐주지 않아요. 지금 그 산비탈에는 공식적으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사실 실제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쿤부빙에 일부 시신이 묻혀 있고 일부는 눈밭이나 깊은 균열 사이에 사라져 버려서 찾을 수도 없어요. 바보처럼 자취를 감춘 이들도 있죠. 죽은 사람들 중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들이 꽤 많아요. 프랜시스 아르센티에브, 헬러노라 슈마르츠, 데이비드 샤프, 링컨 홀, 그린 부츠로 불렸던 남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죠. 이들의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든 마지막 한 번 하늘에 닿으려 했던 절박한 시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인물을 더 다뤄줬으면 좋겠는지도 알려주세요.